강원도 가진 내 최전방 명령을 어겨? 제7보병대대 연병장. 정신이 나갔군.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흙먼지 속에서 대대장 지금 박동진 장난치는 건가, 중령의 한대위? 날카로운 목소리가 네가 맨날 내 명령을 확성기를 거역해.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정신 상태가 썩어 칼바람은 빠졌군. 병사들의 방한복을 뚫고 뼈를 모두 시리게 전방을 했지만 차단해. 연병장을 감도는 비상경보를 울려. 팽팽한 긴장감과 숨 막히는 침묵은 추위마저 잊게 만들었다. Defense Security Command has 군기가 arrived. 빠져도 단단히 빠졌어. And Major Kim just 최전방 confirmed 방어선이 everyone's 뚫리면 니들 목숨만 날아가는 줄 아나? 국방의 최전선이 무너지는 거다. 박중령의 핏발선 눈동자는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으나 그 깊은 곳에는 숨길 수 없는 불안이 일렁였다. 실전 경험 하나 없이 탁상공론과 정치적 수완만으로 진급 코스를 밟아온 그였다. 동기들에 비해 늦은 진급 상급 부대에서 내려오는 보안 감사 압박감, 그리고 언제 자신의 무능이 들통날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강박은 박중령을 더욱 가학적인 권위주의자로 몰아갔다. 그는 병사들을 무자비하게 짓누름으로써 자신의 위태로운 권력을 확인받고자 했다. 그의 시선이 대열 앞줄에 선 작전과장 한지윤 대위에게 꽂혔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흔들림 없는 눈빛. 다른 간부들처럼 자신 앞에서 굽신거리거나 겁먹은 기색이 전혀 없는 그 빌어먹을 평정심이 박중령의 열등감을 무자비하게 자극했다. 한 대위, 자네 지금 태도가 그게 뭔가? 박중령이 성큼성큼 다가가 한지윤의 앞을 막아섰다. 작전과장이 멍 때리고 있으니 밑에 애들이 이 모양 이 꼴 아닌가? 대대장이 훈시를 하는데 눈을 그따위로 떠? 시정하겠습니다. 건조하고 기계적인 대답. 높낮이조차 없는 그 목소리에 박중령의 이성이 자격지심으로 끊어졌다. 그는 거칠게 손을 뻗어 한지윤의 전투복 멱살을 쥐어잡고 자신의 쪽으로 확 끌어당겼다. 쯔익! 방한복 안쪽에 전투복 깃이 쓸리며 불쾌한 소리를 냈다. 수백 명의 부대원이 숨죽여 지켜보는 한가운데서 벌어진 장교에 대한 공개적이고 치욕적인 모욕이었다. 이따위로 빠진 상태로 군기를 운운해 당장 계급장 떼고 영창 가고 싶어? 거친 폭력의 한 대위의 몸이 앞으로 쏠렸으나 그녀의 눈동자는 단 1mm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박중령이 그녀의 깊고 검은 눈동자 속에서 기이한 압도감을 느끼고 흠칫할 정도였다. 한지윤은 속으로 차분하게 초침을 세고 있었다. 앞으로 10분. 그녀의 귓가에는 아직도 3년 전 북중 접경 지역에서 벌어졌던 비공식 작전 블랙 섀도우에서 죽어간 부하들의 비명소리가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다. 통신망이 끊긴 어둠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가던 전우들, 타들어가는 살점 냄새, 그 지옥 같은 참호 속에서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지독한 생존자의 죄책감은 매일 밤 그녀의 목을 졸랐다. 그 끔찍한 트라우마를 억누를 수 있는 유일한 마취제는 완벽하고 차가운 이성이었다. 감정을 거세하고 오직 목표만을 향해 돌진하는 기계가 되는 것. 현재 그녀의 작전과장 직책은 최전방 부대에 깊숙이 침투한 딥커버 두더지 내부 첩자를 색출하기 위한 고도의 위장 잠입이었다. 이깟 발악에 가까운 모욕과 폭력은 작전의 거대한 그림 앞에서는 스쳐 지나가는 먼지보다 못한 것이었다. 대열 뒤편에서 수색대 선임하사 최민석 상사의 두 주먹이 으스러질 듯 쥐어졌다. 굳은 살이 박인 그의 손등 위로 굵은 핏줄이 터질 듯 튀어나왔다. 전장에서 피를 나눈 전우들만이 진짜 군인이라 믿는 최 상사에게 무능한 지휘관의 권력 남용은 구역질 나는 짓거리였다. 수많은 교전과 수색 작전에서 지뢰의 발목이 날아간 부하를 직접 업고 뛰었던 최 상사였다. 전쟁의 끔찍한 인명피해와 고통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아는 그는 책상 물림 대대장의 허세가 역겨웠다. 하지만 최 상사는 섣불리 나서지 않았다. 언제나 멍청한 지휘관 밑에는 분노하는 병사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오늘 그의 노련한 직감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다. 한 대위가 뿜어내는 묘한 이질감. 그 차디찬 눈빛 뒤에 숨겨진 맹수의 본능. 죽음의 문턱을 넘어본 자만이 조용히 갈무리할 수 있는 고요한 살기가 그녀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중령은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착각했다. 수백 명의 부대원들 앞에서 뻣뻣한 엘리트 여군 장교를 완력으로 짓눌렀다는 얄팍한 우월감이 그의 창백한 도덕적 결핍을 일시적으로 채워주고 있었다. 그가 멱살을 거칠게 놓고 돌아서며 훈계를 이어가기 위해 다시 확성기를 집어 들려던 찰나였다. 두두두두두두. 상공의 공기를 찢는 거대한 로터 소음이 연병장의 흙먼지를 폭풍처럼 거세게 일으켰다. 무광 검은색으로 도장된 UH-60 블랙호크 헬기 2대가 부대 상공을 무자비하게 짓누르며 하강했다. 동시에 위병소 쪽에서 고막을 찢는 굉음과 함께 짙은 틴팅이 된 검은색 전술 차량 6대가 바리케이드를 산산조각 내며 연병장으로 밀고 들어왔다. 뭐야? 당장 정지시켜. 위병소 뭐 하는 거야? 통신병. 대대장 지시 없이 누가 함부로? 박중령이 핏대를 세우며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그의 얇은 목소리는 헬기의 폭음에 처참하게 묻혔다. 전술 차량의 문이 열리고 흑복 차림의 완전 무장 요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단 30초 만에 연병장 외곽과 부대 주요 통신시설, 그리고 무기고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압도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전술적 기동이었다. 그들의 어깨에는 국군 방첩사령부 특수조사팀의 부대 마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무장 요원들의 철통 같은 호위를 받으며 방첩사 소속 김태현 소령이 전술 차량에서 내렸다. 그는 언제나 군복처럼 입고 다니는 냉철하고 무감각한 표정으로 뚜벅뚜벅 연병장을 가로질렀다. 김소령은 군의 구조적 부패와 무능이 만들어낸 수많은 비극을 최전선에서 목도해온 수사관이었다. 시스템의 실패로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에 대한 무거운 부채의식은 그를 언제나 엄격한 논리와 원칙의 칼날을 휘두르는 사내로 만들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는 한지윤의 극단적인 실용주의와 늘 사사건건 충돌하지만 이번 작전만큼은 그녀의 방식이 옳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당신들 뭐야? 나 이 부대 대대장 박동진 중령이야. 관할 부대장인 내 허가도 없이 지금 감히 무슨 짓을 하는? 박중령이 악을 쓰며 다가갔지만 무장 요원들이 차가운 총구를 들어 그의 앞을 자비 없이 가로막았다. 김소령은 박중령을 철저히 투명 인간 취급하며 지나쳤다. 박중령의 입이 멍청하게 벌어진 순간 김소령이 묵직한 군화 발걸음을 멈춘 곳은 방금 전까지 멱살을 잡혀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한지윤 대위 앞이었다. 김소령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각도로 경례를 올렸다. 국군 방첩사령부 특수조사팀 현 시간부로 제7보병대대 작전통제권 인수 및 통신망 장악 완료했습니다.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한지윤 팀장님. 연병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칼바람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다. 한지윤이 구겨진 전투복 깃을 툭툭 털어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위장용으로 덮어두었던 무기력한 대위의 허울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국방부 직할 특수정보국 DIA의 최고위급 블랙 요원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로소 사냥감을 물어뜯기 직전의 포식자처럼 번뜩였다. 박중령의 얼굴이 핏기가 가시며 시체처럼 새하얘졌다. 동공은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었고 호흡이 헐떡거리듯 가빠지며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렸다. 자신이 방금 전 수백 명의 부하들 앞에서 멱살을 잡고 흔든 그 여자가 별을 단 장군들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특수정보국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토록 두려워하던 실패와 추락이 현실의 지옥이 되어 덮치는 순간이었다. 한 대위, 아니, 한 팀장, 이게 대체 무슨, 내가 대대장인데? 박중령이 더듬거리며 애처로운 변명을 쥐어짜 내려 했으나 한지윤은 그에게 일말의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김소령, 한지윤의 건조한 목소리가 얼어붙은 연병장의 공기를 예리하게 가르고 울렸다.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진입 타이밍이 예상 계산보다 14초 늦었습니다. 시스템 결함이라면 통신 정비관을 문책하고 전술적 오판이라면 작전 통제관인 김소령이 직접 책임져야 할 겁니다. 과정의 변수 따위는 무시하고 오직 완벽한 결과만을 묻는 한지윤의 냉혹한 지적에 김소령은 속으로 혀를 내둘렀지만 겉으로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방식이 잔인할지언정 틀린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지시를 대기 중입니다. 한지윤은 마침내 박중령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곤충을 내려다보는 듯한 감정의 찌꺼기조차 남아있지 않은 서늘한 시선이었다. 박동진 중령. 당신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이적행위 방조 및 직무유기 혐의로 일시간부로 직위 해제와 동시에 긴급 체포됩니다. 네, 내가 이적행위 방조라니 난 모르는 일이야. 난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쳤어. 당신의 그 알량한 자격지심과 썩어빠진 권력욕 때문에 부대 관리가 마비된 사이 지난 한 달간 이 최전방 부대의 감시 자산 데이터 40%가 적성국으로 실시간 송출되었습니다. 내 부하들이 피 흘려 목숨 걸고 지킨 전선을 당신의 그 나약한 자존심과 무능이 팔아넘긴 겁니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 이면에는 과거 작전에서 잃었던 동료들에 대한 참담한 분노와 회한이 서늘하게 응축되어 있었다. 그 순간 대열에 부동자세로 서 있던 최민석 상사의 입가에 희미하고 거친 미소가 번졌다. 최 상사는 단숨에 이 상황의 본질을 파악했다. 저 여군은 안전한 후방 책상에 앉아 펜대나 굴리는 탁상공론의 화신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본 자, 부하가 흘린 피의 무게를 결코 잊지 않는 자, 자신이 기꺼이 피를 흘리며 전장에서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진짜 지휘관이었다. 한지윤이 통신 헤드셋을 장착하며 차갑게 명령을 내렸다. 현 시간부로 제7보병대대 전면 봉쇄조치 럭다운을 발동한다. 그녀의 엄중한 명령이 무전망을 타고 전 부대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달되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이 부대를 빠져나갈 수 없다. 부대 내의 숨은 쥐새끼의 숨통을 끊을 시간이다. 현 시간부로 제7보병대대 전면 봉쇄조치 럭다운을 발동한다. 한지윤 대위의 서늘하고도 건조한 명령이 무전망을 타고 전 부대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달되는 순간 연병장을 짓누르던 공기는 완전히 다른 질감으로 뒤바뀌었다. 방첩사 특수조사팀 소속의 흑복 요원들은 유령처럼 빠르고 치명적으로 움직였다. 부대 외곽 철책을 감시하는 주요 초소와 위병소는 단 3분 만에 통제되었고 외부 상급 부대와 연결되는 모든 군사 통신망과 인트라넷은 물리적으로 철저히 차단되었다. 완전한 고립.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밀실이 제7보병대대 위에 구축되었다. 연병장 한가운데 주저앉은 박동진 중령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고 있었다. 그의 안면 근육은 통제력을 잃고 파르르 경련을 일으켰고 이마에서는 굵은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방금 전까지 수백 명의 부하들 위해서 절대 군주처럼 군림하며 한지윤의 멱살을 쥐고 흔들던 그의 알량한 권위는 이제 흑복들의 서늘한 총구와 한지윤의 진짜 정체 앞에서 한 줌의 먼지처럼 흩어져 버렸다. 하지만 박중령의 숨통을 진정으로 옥죄어 오는 공포는 단순한 권력의 상실이나 하극상에 대한 수치심이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에 섬뜩한 벼락이 내리친 것은 한지윤이 내뱉은 이적 행위 방조라는 단어 때문이었다. 무기고, 탄약 재고 장부, 박중령의 동공이 찢어질 듯 확장되었다. 지난달 상급 부대의 강도 높은 전투 준비 태세 검열을 앞두고 그는 치명적인 비위를 저질렀다. 평소 부대 관리를 등한시한 탓에 발생한 K사, 고속유탄 기관총 탄약과 크레모와 수십 발의 결손을 숨기기 위해 그는 탄약 관리관을 압박하여 서류를 완벽하게 위조했다. 나아가 실사열을 피하기 위해 탄약고의 이중 잠금 장치를 임의로 해제해두고 시스템 오류로 위장해 두기까지 했다.
진급 심사를 코앞에 두고 무능한 지휘관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워 저지른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이기적인 속임수였다. 그러나 부대 내에 적성국과 내통하는 두더지가 있고 감시 자산 데이터가 적에게 넘어갔다는 한지윤의 선언은 그 얄팍한 비리를 최악의 국가 반역죄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한 팀장님, 오해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 박중령이 바닥을 기어 한지윤의 전투복 바짓단을 붙잡으려 애원했다. 그의 목소리는 수치심조차 잊은 채 짐승의 비명처럼 갈라져 있었다. 그래, 탄약 장부를 조금 건드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검열을 무사히 넘기기 위한 관행이었을 뿐이지 절대 적에게 무기를 넘기려고 한 게 아닙니다. 네, 내가 얼마나 국가에 충성했는데 내가 왜 이적 행위를 합니까? 그 더러운 손 치워. 한지윤이 차갑게 쏘아붙이며 군화발로 박중령의 손을 매정하게 쳐냈다. 그녀의 깊고 어두운 눈동자에는 일말의 연민이나 동정심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서늘한 경멸만이 가득했다. 당신의 그 역겨운 보신주의와 정치적 야심이 이적 행위의 완벽한 숙주가 되었다는 걸 아직도 모르는군. 당신이 검열을 피하겠답시고 무기고의 잠금을 해제하고 장부를 조작한 그 틈을 타서 지난 2주간 제3섹터 무기고에 보관되어 있던 K-21 소총 12정과 철갑탄이 영발, 그리고 고성능 폭약이 흔적도 없이 증발했어. 당신의 그 무능하고 나약한 핑계가 우리 부하들의 등에 꽂힐 비수를 적에게 직접 쥐어준 거다. 당신은 지휘관으로서 실패한 게 아니라 조국과 전우를 팔아넘긴 끔찍한 반역의 공범이야. 그 선언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중령의 얼굴은 이제 창백함을 넘어 시체 같은 잿빛으로 변했고 입술을 덜덜 떨며 숨을 헐떡이다. 이내 바닥에 고꾸라져 오열하기 시작했다. 무능함을 덮기 위한 조작이 반역의 증거가 되어버린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그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엘리트 장교로서의 알량한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한지윤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는 박중령을 차갑게 외면했다.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3년 전 블랙 섀도우 작전의 지옥도가 다시금 플래시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당시 북중 접경에서 고립되었던 그녀의 팀이 몰살당했던 이유 역시 후방 지휘부에 숨어있던 첩자의 정보 유출과 안일한 대처 때문이었다. 통신이 끊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려달라 울부짖으며 죽어가던 어린 부하들의 목소리. 타들어가는 살점의 메스꺼운 냄새. 그 지옥 같은 참호 속에서 홀로 살아남았다는 지독한 생존자의 죄책감은 매일 밤 그녀의 심장에 예리한 단검을 쑤셔 박았다. 그 끔찍한 트라우마를 견디기 위해 한지윤은 스스로의 감정을 완전히 도려냈다. 오직 완벽한 통제와 차가운 이성, 그리고 목적 달성만을 위해 움직이는 기계가 되기로 맹세했다. 두 번 다시 무능한 지휘관과 교활한 첩자 때문에 자신의 부하들이 피 흘리게 두지 않으리라. 그 어떤 잔혹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때 방첩사 특수조사팀의 김태현 소령이 육중한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단단한 바위 같았으나 한지윤을 향한 시선에는 날카로운 비판의 날이 서 있었다. 김소령 역시 군 내부의 구조적 부패와 시스템의 실패로 인해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장병들을 목도해온 수사관이었다. 그는 절차와 원칙이 무너졌을 때 발생하는 비극을 뼈저리게 알기에 더욱더 엄격한 논리에 집착했다. 한 팀장님, 박중령의 직무유기가 사태를 치명적으로 악화시킨 것은 사실이나 그를 이적 행위의 공범으로 단정짓는 것은 무리한 논리적 도약입니다. 규정에 따라 신병을 인계하고 정확한 신문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김소령. 한지윤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다. 우리에겐 한가롭게 규정집을 뒤적이며 조서를 꾸밀 시간이 없어. 어제 새벽, 내가 가로챈 적성국의 암호화 통신 데이터와 위성 정찰 정보를 교차 검증한 결과가 뭔지 아나?
오늘 밤 이시 정각, 적의 최정예 특수작전대대가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 이 대대 관할 구역으로 무장 침투한다. 부대 내에 숨어있는 두더지는 정확히 1시 30분에 전방 철책의 자동 감시 센서와 TOD 열상 감시 장비 전원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빼돌린 무기로 놈들을 지원할 예정이고, 김소령의 굳건하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사태의 규모가 단순한 기밀 유출을 넘어선 전면적인 국지전의 양상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더욱 즉각 상급 부대의 상황을 전파하고 데프콘, 디이프컨, 격상과 함께 군단급 활용 및 병력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휘관이 체포되어 지휘계통이 마비된 이 최전방 대대에 고립된 병력만으로 중무장한적 특수부대와 내부 첩자를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전술적 자살 행위입니다. 김소령의 묵직하고 원칙적인 지적에 한지우는 비웃음조차 섞이지 않은 냉정한 눈빛으로 반박했다. 상급 부대의 지원을 요청하는 순간 군단 통신망에 이미 기생하고 있을 적의 해커들과 내부 첩자 네트워크가 즉각 이 상황을 눈치챌 거다. 그렇게 되면 적은 침투를 취소하고 철수할 테고 두더지는 다시 깊고 어두운 땅속으로 숨어버리겠지. 우리는 꼬리만 자른 채 영원히 놈들의 본통을 놓치게 돼. 한지우는 태블릿을 들어 부대의 지형도를 띄웠다. 내 목적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야. 이 제7 보병대대 전체를 거대한 쥐덫으로 삼아 내부의 첩자와 침투하는 적 특수부대를 오늘 밤 이 연병장에서 한꺼번에 몰살시키는 거다. 그들을 유인하려면 우리는 철저히 무방비 상태인 척 고립을 유지해야 해. 목적을 위해서라면 아군 부대의 생존율조차 차가운 계산기 위에 올려놓는 한지윤의 극단적인 실용주의에 김소령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대대의 어린 병사들을 통째로 미끼로 쓰겠다는 거군요. 당신의 그 오만하고 독단적인 작전 통제가 또 다른 무고한 피를 부를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절차를 무시한 극단적인 작전이 불러온 3년 전의 그 참사처럼 말입니다. 김소령의 입에서 튀어나온 3년 전이라는 금기어에 한지윤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주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영하로 얼어붙는 듯 했다. 한지윤이 김소령의 멱살을 향해 손을 뻗으려던 찰나 두 엘리트 장교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단번에 찢어발기는 거칠고 쇳소리 나는 목소리가 난입했다. 미끼가 아니라 기꺼이 덫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대열을 정비하고 앞으로 나선 최민석 상사였다. 흙먼지와 땀, 그리고 화약 냄새에 절어있는 그의 낡은 전투복은 그가 지나온 수많은 전장의 참혹한 흔적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다. 최 상사는 바닥에 엎드려 징징대는 박중령을 구역질 난다는 듯 힐끗 쳐다보고는 한지윤을 향해 흔들림 없는 묵직한 시선을 던졌다. 저기 자빠져 있는 대대장은 썩어 빠진 쓰레기지만 우리 대대원들은 다릅니다. 안전한 벙커 책상머리에 앉아 펜대나 굴리며 병사들의 목숨을 장기말 취급하는 놈들 밑에서는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기 싫습니다만 최 상사의 굵은 손가락이 굳은 살이 박인 자신의 K 총열을 꽉 움켜쥐었다. 팀장님의 눈빛은 제가 잘 압니다. 전장에서 죽어가는 부하의 시신을 어깨에 메고 피눈물을 흘리며 진흙탕을 기어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도끼 품은 눈빛. 지휘관이 기꺼이 최전선에서 함께 피를 흘릴 각오가 되어 있다면 제 수색대 전원은 기꺼이 앞장서서 적의 목줄을 물어뜯겠습니다. 최 상사의 굳센 주름 사이로 비장한 결의가 번졌다. 저희 수색대가 제일 먼저 최전방 매복진지에서 피를 흘리며 적의 발을 묶을 테니 부디 이 부대에 숨어 우리 형제들의 등에 칼을 꽂으려 한 그 쥐새끼를 완벽하게 잡아다 제 앞에 무릎 꿇려 주십시오. 내 새끼들이 더 이상 무능과 배신 때문에 개죽음을 당하지 않게 말입니다. 전쟁의 끔찍한 고통과 인명피해를 뼈저리게 알면서도 전우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지옥불 한가운데로 뛰어들겠다는 노련한 늙은 부사관의 결의. 그것은 한지윤의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심장 깊은 곳을 미세하게 진동시켰다.
완벽하게 감정을 거세했다고 믿었던 그녀의 내면에서 과거 북중 접경에서 죽어간 부하들의 앳된 얼굴이 최 상사의 굳센 표정과 겹쳐 보였다. 한지윤은 짧고 날카로운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금 완벽한 이성의 가면을 뒤집어 썼다. 감상에 젖을 시간은 단 1초도 없었다. 최 상사. 당신의 직감과 결의를 신뢰하겠다. 지금 즉시 수색대일 이소대 전원을 완전 무장시키고 잔여 K사, 유탄기관총과 크레모아를 긁어모아 제4섹터 계곡 방면의 매복진지로 이동해라. 적의 주력 예상 침투로다. 방첩사 특수요원 2개 팀을 합류시켜 화력을 보강해주겠다. 알겠습니다. 최 상사가 육중하고 절도 있는 거수 경례를 올리고는 즉시 무전기를 집어들며 소대장들을 거칠게 호출하기 시작했다. 그의 등 뒤로 젊고 긴장한 수색대원들이 결연한 표정으로 무기를 정비하며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한지우는 다시 김태현 소령을 돌아보며 서늘하게 지시를 이어갔다. 김소령, 당신의 원칙주의적인 수사 능력을 발휘할 시간이다. 지금부터 이 겁쟁이 대대장을 끌고 지휘 통제실로 가서 무기고 장부와 부대 출입 기록을 철저히 대조해 부대 내 탄약과 무기가 유출된 정확한 시간대와 행방을 역추적하면 첩자의 동선을 특정할 수 있을 거다. 첩자는 분명 내부 보안 시스템에 밝고 탄약고 접근 권한을 가진 자, 즉 부사관이나 장교급 간부 중 한 명이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60분. 그 안에 놈을 특정해내. 김소령은 한지윤의 전술적 판단과 결단력이 현재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이고 완벽한 대응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의 방식은 잔인하지만 효율적이었다. 그는 묵묵히 턱을 당겨 고개를 끄덕이고는 무장 요원들에게 턱짓을 했다. 요원들이 짐짝처럼 박중령의 양팔을 붙잡아 거칠게 끌어올렸다. 아니야.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내가 반역을 저지를 리가 없잖아. 살려줘. 제발. 박중령의 비참하고 처절한 비명소리가 연병장의 밤 공기를 갈랐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동정어린 시선을 주지 않았다. 자신의 부하들을 짓밟으며 쌓아올린 그의 알량한 정치적 야심과 도덕적 타락이 불러온 완벽하고도 구역질 나는 파멸이었다. 하늘은 이미 짙은 먹구름에 잡아먹혀 칠흑 같은 어둠을 뿜어내고 있었다. 최전방의 매서운 밤바람 속에서 특유의 피냄새를 품은 화약의 기운이 스멀스멀 밀려오기 시작했다. 한지윤은 전술 태블릿을 꺼내들고 부대 전체의 센서망과 병력 배치도를 실시간으로 연동시켰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50분. 그녀의 머릿속은 거대한 체스판으로 변해 있었다. 적 특수작전 대대라는 체스말, 내부 첩자라는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변수, 그리고 그녀가 동원할 수 있는 아군의 제한된 전력. 3년 전 그녀의 숨통을 조였던 지옥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짙게 들이오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부하들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던 무력한 대위가 아니었다. 그 순간 한지윤의 태블릿 귀퉁이에 작게 띄워놓은 보안 인트라넷 감시 화면에서 핏빛의 붉은 경고등이 소리 없이 전멸하기 시작했다. 경고, 제4섹터 통신 릴레이 서버, 물리적 단선 및 비인가 접근 감지. 한지윤의 검고 깊은 눈동자가 맹수처럼 날카롭게 좁혀졌다. 쥐새끼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대가 전면 봉쇄되어 도망칠 곳이 사라진 밀실 속에서 침투하는 적들과 호응하기 위해 살기 위한 발악을 시작한 것이다. 한지윤은 허리춤에 찬 KO 권총을 뽑아 들고 슬라이드를 거칠게 당겨 장전했다. 서늘한 쇳소리가 무거운 밤 공기를 예리하게 갈랐다. 사냥을 시작한다. 경고. 제4섹터 통신 릴레이 서버, 물리적 단선 및 비인가 접근 감지, 핏빛으로 전멸하던 한지윤 대위의 전술 태블릿 경고등이 꺼짐과 동시에 제7 보병대대 전체를 밝히고 있던 서치라이트와 막사의 조명이 일제히 단말말을 내지르며 소등되었다. 사위는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집어삼켜졌고
부대를 상급 부대와 연결하던 전술지휘 통제체계 CSI의 모니터들은 일제히 검은 화면을 띄운 채 침묵했다. 모든 무선 통신망에는 끔찍한 백색 소음 스타틱만이 가득 찼다. 완벽한 고립. 적은 내부의 첩자와 호응하여 단 10분 만에 이 최전방 부대를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유령 부대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칙, 팀장님. 지원이 안 옵니다. 우측 능선 돌파당했. 순간 무전기를 가득 채운 날카로운 잡음이 한지윤의 고막을 찢고 그녀의 뇌수를 잔인하게 헤집었다. 3년 전 북중 접경지대에 눈 내리던 자작나무 숲. 적의 전파 방해로 통신이 두절되고 잘못된 첩보와 지휘부의 오판으로 완벽하게 고립되었던 그 흑색 작전. 지옥 같았던 그 밤의 기억이 무자비하게 그녀의 목을 조르고 들어왔다. 눈앞에 캄캄한 연병장이 일그러지며 사방에서 피와 화약 그리고 살점이 타들어가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팀장님, 살려주십시오. 너무 춥습니다. 총알의 턱뼈가 날아간 채 그녀의 전투복 자락을 꽉 쥐고 경련하던 22살 강상병의 앳된 얼굴이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와 그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한지윤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고 얼음장 같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내가 지켰어야 했다. 지휘관인 내 계산이 틀려서는 안 됐다. 내 오만함이 그들을 죽였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듯 요동쳤다. 지독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PTSD가 불러온 시각적, 후각적 환각이 그녀의 이성을 갉아먹으려던 찰나. 한지윤은 자신의 아랫입술을 사정없이 깨물었다. 비릿하고 뜨거운 피가 입안에 확 퍼지자 신경을 찌르는 육체적 고통과 함께 흐릿했던 초점이 날카롭게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전우들의 환영과 비통함을 억지로 마음속 가장 깊고 어두운 상자에 구겨 넣고 무겁고 차가운 철창을 닫아 걸었다. 완벽한 격리 컴팔멘탈리제이션.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애도나 죄책감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살려낼 피도 눈물도 없는 전술적 연산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차갑고 정교한 살인 기계이자 완벽한 지휘관의 가면을 뒤집었었다. 한지윤은 전파 방해와 물리적 단선을 미리 예상하고 자신의 방첩사 요원들을 시켜 대대 전역에 깔아둔 구형 아날로그 방어용 유선 통신망 TA 312의 수화기를 집어 들었다. 김소령. 지휘통제실 CP 상황은 어떤가?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 지독한 공황을 겪은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쇳덩이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수화기 너머로 김태현 소령의 낮고 팽팽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외부 통신망 완전 두절입니다. 대대 내부의 디지털 인트라넷도 다운됐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집을 피워 깔아둔 이 구시대적 유선망 덕분에 부대 내 지휘 통제는 간신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극단적이고 편집증적인 실용주의가 이번엔 우리 모두의 목숨을 연장시켰군요. 감상은 나중에 듣지. 장부 대조 결과는 디지털 데이터가 삭제될 것을 대비해 헌병대 시절의 원칙대로 물리적 무기고 출입 대장과 CCTV 오프라인 백업을 교차 검증했습니다. 범인은 3중대 소속 작전장교 하진우 대위입니다. 그는 이 시간 전 작전 준비를 핑계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K4 고폭탄과 야간 투시경 다수를 빼돌렸고 위병소 출입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현재 그의 위치는 제4섹터 배전반 인근으로 추정됩니다. 김소령의 뒤편으로는 난 아니야. 하대위가 날 배신한 거라고 난 그저 진급을 위해 위에서 시키는 대로 약간의 편의만 봐줬을 뿐이야. 라며 발악하는 박동진 중령의 추잡하고 비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김소령은 혐오감을 숨기지 않으며 서늘하게 덧붙였다. 저 겁쟁이 대대장은 자신의 치부를 덮고 진급을 보장받기 위해 군사 보안을 하대위에게 일임했고 하대위는 그 권한을 이용해 부대의 눈과 귀를 적성국에 팔아넘긴 겁니다.
적들에게 내부에서 문을 열어주는 대가로 완벽한 도주로와 망명을 약속받았겠죠. 완벽한 논리군, 인과관계가 명확해졌어. 한지윤이 권총의 슬라이드를 당기며 지시했다. 김소령, 당신의 요원들과 헌병조를 이끌고 제사 섹터의 후방 퇴로를 차단해라. 쥐새끼가 눈치채지 못하게 철저히 은밀하게 움직여. 나는 최 상사와 합류해 정면에서 덫을 닫겠다. 사살해도 좋다. 한편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제사 섹터 계곡. 적 최정예 특수작전대대의 주력 침투가 예상되는 좁은 길목에 매복한 수색대원들의 숨소리는 거칠고 떨렸다. 살을 에이는 최전방의 칼바람 속에서 갓 전이 본 이 일병의 K, 이 소총 총열이 달달 떨리며 참호의 돌멩이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두려움에 짓눌린 어린 병사들의 눈동자는 방향을 잃고 흔들렸다. 그때 크고 투박한 손이 이 일병의 어깨를 묵직하고 따뜻하게 짓눌렀다. 최민석 상사였다. 떨리냐? 최 상사의 쉰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고 부드럽게 깔렸다.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 나도 떨린다. 사람 새끼면 무서운 게 당연한 거야. 최 상사는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자신의 가슴팍을 툭툭 쳤다. 하지만 명심해라. 우리가 여기서 꼬리를 말고 밀리면 저 아래 막사에서 곤히 자고 있는 우리 동기들, 후임들이 놈들의 칼에 다 죽는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 등만 보고 쏴라. 내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피를 흘릴 테니까 너희는 내가 쓰러지면 내 시체를 밟고 서서라도 적을 쏴 죽여. 살아서 내일 아침 해를 보면 이 늙은이가 부대 앞 고깃집에서 삼겹살 배 터지게 쏜다. 그 투박하지만 뼈저린 진심이 담긴 노련한 부사관의 맹세는 덜덜 떨던 젊은 병사들의 눈빛을 공포에서 투지 섞인 결의로 뒤바꾸어 놓았다. 전우를 위해 기꺼이 지옥불에 먼저 뛰어들겠다는 최 상사의 리더십은 책상머리의 이론과 규정만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전장의 거룩한 인간애이자 흔들리지 않는 참이었다. 띠리링, 최 상사 옆에 놓인 구형 유선 전화기가 짧게 울렸다. 최 상사, 쥐새끼의 정체는 작전장교 하대위다. 그가 지금 통신 릴레이 서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너희 매복진지 전방 300m 지점의 철책 감시 센서를 물리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 이동 중이다. 한지윤의 건조하고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적 특수부대 선발대도 정확히 그곳으로 접근 중이다. 조명탄 사격 대기 K4 유탄기관총과 크레모아의 조준선을 배전 반합 공터 좌표 알파 3로 고정해라. 내 신호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교전 금지다. 하대위 그 개자식이 감히 우리 새끼들을 팔아넘겨. 알겠습니다. 지시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숨소리도 내지 않겠습니다. 최 상사는 분노로 이를 갈며 크레모아 격발기를 꽉 움켜쥐었다. 한지윤은 KO 권총을 든 채 소리 없이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이동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지형지물, 적의 이동 속도, 풍향, 그리고 아군의 교전 반경을 계산하는 차가운 알고리즘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적이 부대가 무력화되었다고 믿게끔 어둠이라는 공포를 역으로 이용해 완벽한 살상 구역 킬존을 짜놓았다.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그녀의 전술적 판단은 마치 면도날처럼 예리하고 잔혹했다. 제사 섹터 철책 인근, 짙은 밤안개 속에서 랜턴의 미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하 대위가 볼트 커터를 들고 마지막 자동 감시 센서의 광 케이블을 끊어내고 있었다. 툭! 센서의 전원이 꺼지는 소리와 함께 철책 너머 비무장지대 DMZ의 억새밭이 스스슥거리며 기괴하게 갈라졌다. 위장면통을 한 채 야간 투시경과 소음기가 장착된 특수 총기로 무장한 적. 특수작전대대의 짐승 같은 그림자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유령들이 마침내 물리적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하 대위는 생존에 대한 안도감과 조국을 배신한 대가로 얻어낼 권력에 대한 비열한 환희가 섞인 미소를 지으며 적들을 향해 손전등으로 짧게 2번 신호를 보냈다.
적의 선발대 20여 명이 철책에 절단된 계구부를 통과해 이쪽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군이 완벽하게 눈과 귀를 잃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지금이다. 어둠 속에 완벽하게 동화되어 있던 한지훈이 손에 쥔 유선 신호기의 버튼을 눌렀다. 최상사, 덫을 닫아라. 갈겨. 탄. 한지훈의 권총에서 뿜어진 예광탄 한 발이 칠흑 같은 밤하늘을 예리하게 가르며 하대 위의 발밑에 꽂혔다. 그것은 완벽하게 세팅된 거대하고 잔혹한 쥐덜이 작동하는 신호탄이었다. 쏴라. 최 상사의 분노에 찬 짐승 같은 포효와 함께 하늘로 솟구친 세 발의 조명탄이 밤의 장막을 찢어발기며 대낮처럼 계곡을 밝혔다. 조명탄의 눈부신 마그네슘 불빛 아래 완벽한 무방비 상태라 믿고 침투하던 적 특수부대원들과 그들을 맞이하며 환히 웃고 있던 하 대위의 경악에 찬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자신이 안전한 도피처로 건너간다고 믿었던 하 대위의 얼굴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수십 개의 총구가 자신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말 그대로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벌레 새끼들아. 한지훈의 차가운 읍조림이 공기 중으로 흩어지기가 무섭게 능선 전체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수색대원들의 K2 소총과 K4 유탄 기관총 그리고 수십 발의 크레모아가 일제히 지옥의 불을 뿜어냈다. 쾅! 두두두두두. 무자비한 화력의 비가 적들을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다. 유령 부대의 억울한 침묵이 피비린내 나는 처절한 복수극의 서막으로 부활하는 순간이었다. 크레모아 수십 발이 일제히 격발하며 토해낸 수만 개의 쇠구슬은 잡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했다. 계곡 전체를 뒤흔든 고막을 찢는 폭음과 함께 조명탄의 눈부신 하얀 불빛 아래 서 있던 하대위의 몸은 순식간에 붉은 핏물과 너덜거리는 살점으로 찢겨나갔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여군의 군복을 잡아당기며 공개적으로 모욕하던 오만하고 비열한 간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완벽한 도주로와 망명을 꿈꿨던 조국을 팔아넘긴 배신자의 최후는 그저 아군과 적군 양쪽의 교차 화망 한가운데서 겪는 비참하고 끔찍한 도륙일 뿐이었다. 하대위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훼손된 시신이 차가운 흙바닥에 나동그라지기도 전에 전장은 본격적인 지옥으로 돌변했다. 사격해.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최민석 상사의 야수 같은 포효가 매복진지의 정막을 완전히 박살냈다. 숨죽이고 있던 수색대원들의 K2 소총이 일제히 쉴 새 없이 십자포화를 뿜었고 능선 위에서 대기하던 K4 유탄 기관총이 적의 예상 도주로와 배전반 앞 공터를 향해 무자비하게 고폭탄의 비를 쏟아부었다. 쾅! 연쇄적인 폭발 속에서 적의 선발대 몇 명이 팔다리가 잘려나간 채 뒹굴었다. 하지만 철책을 넘어온 적 최정예 특수작전대대는 평범한 보병이 아니었다. 극심한 기습의 혼란과 압도적인 화력의 열세 속에서도 놈들의 반격은 섬뜩할 정도로 빠르고 조직적이었다. 전방 30m 지점에서 순식간에 피어오른 짙은 백색 연막이 조명탄의 시야를 철저하게 차단했다. 놈들은 쓰러진 아군 사상자를 미련 없이 방치한 채 오히려 화망의 사각지대인 좌측 능선과 계곡의 바위 틈을 타고 파고들며 짐승처럼 산계했다. 소음기가 장착된 놈들의 특수 총기에서 불꽃이 번뜩일 때마다 둔탁하고 기분 나쁜 파공음과 함께 아군의 참호 주변 흙먼지가 날카롭게 튀어올랐다. 같은 시각 지휘 통제실 CPR는 전방에서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굉음으로 인해 무덤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대대장 박동진 중령은 자신의 얼굴이 방금 전 하대위처럼 백지장같이 새하얗게 질린 것도 모른 채 제정신을 잃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외부와 연결되지도 않는 무전기의 송수화기를 부여잡고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질렀다. 연대에 당장 지원 요청해. 헬기 띄우라고 해.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고. 하대위 그 미친 새끼가 다 망쳐놨어. 네,
내 진급이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윗선에 아부하고 기어다녔는데 그 더러운 입 닥치십시오. 김태현 소령의 차갑고 묵직한 목소리가 박중령의 추잡한 히스테리를 단숨에 짓눌렀다. 김소령은 허리춤에 권총 안전장치를 푼 채 바닥에 주저앉아 땀과 침을 질질 흘리는 박중령을 향해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시선을 던졌다. 외부 통신망은 이미 물리적으로 절단됐고 적의 전파 방해로 무전도 완전히 먹통입니다. 대대장님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골방에 숨어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 잔여 병력을 재배치해 2차 방어선을 구축하는 겁니다. 지휘권을 이따위로 포기하시겠다면 국군 방첩사령부 수사관의 권한으로 당신을 전시 직무유기 및 반역 동조 혐의로 즉각 체포하고 이 자리에서 사살할 수도 있습니다. 김소령은 속으로 짙은 환멸의 쓴물을 삼켰다. 군의 썩어빠진 시스템과 정치 노름이 실전 경험은 전무하고 진급에만 눈이 먼 저런 비겁한 겁쟁이를 지휘관의 자리에 앉혀놓았다. 한지윤 대위가 왜 그토록 철저하게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이고 잔혹할 정도의 실용주의를 택했는지 뼈저리게 이해되는 순간이었다. 저런 무능한 지휘관을 믿었다가는 부대원 전체가 몰살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김소령은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한지윤이 깔아둔 구형 아날로그 유선망의 수화기를 들고 각 중대에 냉철하게 명령을 하달했다. 현 시간부로 CP의 지휘 통제는 본관이 대행한다. 전 병력 막사 외곽으로 2차 방어선 전개, 적의 우회 기동 및 후방 침투에 대비하라. 동요하는 자는 즉결 심판에 처한다. 다시 제4섹터 매복 진지. 전황은 순식간에 가장 잔혹하고 피가 튀는 근접전 CQB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연막을 뚫고 우회한 적의 선도, 병력이 수색대원들의 참호 앞 15m까지 유령처럼 접근했다. 우측 능선의 적 출현. 갓 전이 본 이 일병이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지르며 훈련소에서 배운 대로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고정된 표적지와 달리 어둠과 안개 속에서 뱀처럼 빠르게 기동하는 적 특수부대원들은 결코 쉽게 맞지 않았다. 극도의 긴장감에 땀으로 손이 미끄러진 이 일병이 탄창을 갈아 끼우기 위해 허둥지둥 몸을 숙이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번쩍인 적의 소음기 장착 소총에서 발사된 5.4 5mm 탄환이 그의 방탄 헬멧 하단부를 무참히 뚫고 지나갔다. 커헉. 이 일병의 작은 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힘없이 참호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총알이 찍고 지나간 목덜미의 동맥에서 뜨겁고 비릿한 피가 뿜어져 나와 차가운 흙바닥을 적셨다. 그의 품속에서 다음 달 첫 휴가를 나가면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구겨진 편지가 검붉은 피에 젖어들고 있었다. 이 일병, 정환아, 안 돼, 눈 떠봐 새끼야. 옆에 있던 김상병이 패닉에 빠져 전우의 몸을 끌어안고 절규했지만 공포와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던 어린 병사의 눈동자는 이미 빠르게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 처참하고 가슴 찢어지는 광경을 목격한 최민석 상사의 눈에 붉은 핏발이 섰다. 전쟁의 가장 잔혹한 민낯, 책상 물림 지휘관들이 애써 외면하고 작전 지도의 통계 수치로만 취급하는 소모품들의 피가 그의 전투복을 흠뻑 적시고 있었다. 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리겠어? 최 상사는 참호 위로 몸을 반쯤 드러낸 채 다가오는 적의 그림자들을 향해 미친 듯이 K2 소총을 난사했다. 놈들의 총탄이 그의 귓가를 서늘하게 스치고 어깨 방탄복을 퍽퍽 때리며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자신이 먼저 표적이 되어 적의 십자 화력을 온몸으로 흡수해야만 뒤에 남은 어린 부하들이 살 수 있었다. 정신 차려, 대가리 숙이고 조준 사격해. 울지마. 쏘지 않으면 우리 다 개죽음이다. 최 상사의 피 끓는 울부짖음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어 있던 병사들의 손가락을 억지로 다시 방아쇠로 이끌었다. 그는 뼈를 깎는 슬픔을 맹렬한 투지와 분노로 치환하며 무너져가는 전선을 거대한 기둥처럼 억지로 지탱하고 있었다. 그 시각 한지윤 대위는
전장의 중심에서 한 발짝 벗어난 외곽에서 한 마리의 사신 스셴처럼 기동하고 있었다. 매복 진지 우측 능선의 짙은 수풀 속 짙게 깔린 매캐한 화약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칼바람을 타고 그녀의 코끝을 스쳤다. 순간 그녀의 이성이 마비될 뻔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듯 불규칙하게 요동쳤고 3년 전 참혹하게 실패했던 흑색 작전 당시 자신의 눈앞에서 폭발에 휘말려 산산조각이 났던 전우들의 훼손된 시신이 플래시백처럼 어둠 속에 겹쳐졌다. 호흡이 가빠지고 총을 쥔 손가락에 극심한 경련이 일기 시작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아랫입술을 찢어질 정도로 강하게 깨물었다. 입안을 가득 채우는 날카로운 통증과 피맛이 그녀의 흐릿해지는 초점을 강제로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그녀는 마음속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있는 강철 벙커에 전우들의 비명과 자신의 끔찍한 죄책감을 모조리 쑤셔넣고 거대한 자물쇠를 채웠다. 완벽한 격리, 컴팔멘탈리제이션. 감정은 사치다. 오직 전술적 연산 택티컬 컴퓨테이션만 남겨라. 그녀의 차갑고 기계적인 두뇌가 전장의 시각적, 청각적 정보들을 순수한 데이터로 변환하기 시작했다. 적의 총격음 빈도, 이동하는 군화 발소리의 간격, 연막이 바람에 퍼지는 방향과 속도, 적 우회 타격조 사명, 최상사 진지의 우측 일시 방향 사각지대를 노리고 접근 중. 거리는 15m, 무장은 근접 전용 단축형 소총과 수류탄. 그녀는 소음기가 장착된 KO 권총을 홀스터에 찔러 넣고 등에 메고 있던 K-ray 기관 단총에 장전 손잡이를 소리 없이 당겼다. 적 특수부대원 4명이 최상사의 참호를 향해 다가가며 일제히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으려던 찰나였다. 어둠 속 수풀에서 표범처럼 튀어나온 한지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타타탕, 타탕. 완벽하게 계산된 모자이크식 더블탭 사격. 맨 앞장서 기동하던 2명의 야간 투시경 위 미간과 가슴에 정확히 5.56mm 탄환이 박히며 놈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고꾸라졌다. 동료의 죽음에 뒤따르던 2명이 기겁하며 한지은을 향해 총구를 돌렸지만 실전의 지옥에서 단련된 그녀의 반사신경이 압도적으로 빨랐다. 한지은은 몸을 납작하게 낮추며 슬라이딩함과 동시에 세 번째 적의 무릎 관절을 쏴 주저앉히고 놈의 턱 밑으로 총구를 밀어넣어 방아쇠를 당겼다. 두개골이 파열되는 소리와 함께 피가 튀었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이 총을 쏠 틈도 없이 허리춤에서 전술 대검을 뽑아들고 짐승처럼 덤벼들었다. 한지우는 놈의 칼을 소총 총열로 가볍게 흘려보낸 뒤 개머리판으로 놈의 안면을 무자비하게 가격했다.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놈이 비틀거리자 그녀는 흔들림 없는 동작으로 놈의 심장에 2발을 꽂아 넣었다. 4명의 최정예 특수부대원을 도륙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초에 불과했다. 교과서적인 전술 따위는 초월한 오로지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잔혹하게 벼려진 생존의 살인기, 살엔지였다. 최상사. 우측 일시 방향 클리어. 수류탄 사거리 내의 적은 전원 사살했다. 한지은이 피와 골수가 엉겨붙은 군화를 적의 시체에서 툭툭 털어내며 유선 무전기에 대고 건조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4명의 생명을 걷어간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공허하고 서늘했다. 대위님,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상사의 목소리는 처참하게 떨리고 갈라져 있었다. 이 일병이 이제 갓 20살 된 우리 정환이가 방금 전사했습니다. 그 뼈저린 한마디에 쇳덩이 같던 한지윤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미세한 균열이 스쳐 지나갔다. 완벽하게 차단했다고 믿었던 죄책감과 환멸의 찌꺼기가 가슴 밑바닥에서 독사처럼 꿈틀거렸다. 또다시 자신의 지휘 아래 부하가 죽었다. 그것도 전장의 이유조차 모르는 어린 병사가. 하지만 그녀는 차오르는 숨을 삼키며 그 감정마저도 잔혹하게 짓뭉개버렸다.
자신이 여기서 인간적인 슬픔에 무너지면 저 아래에 있는 수백 명의 부하들이 똑같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지휘관의 감정적 동요는 곧 부대 전체의 전멸을 의미했다. 애도는 나중에 해라, 최 상사. 한지윤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매정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다. 지금 교전한 놈들은 선발대에 불과하다. 철책 너머로 본대가 들이닥치기 전에 현 매복 진지를 포기하고 후퇴한다. 제3섹터의 2차 방어선으로 전 병력 신속히 지연전을 펼치며 이동해라. 살아남은 놈들에게 첫 피프스 블러드를 바쳤으니 이제 놈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진짜 사냥을 시작한다. 피비린내 나는 밤의 서막이었다. 아군의 붉은 피와 적의 찢긴 살점이 뒤엉킨 산등성이 너머로 아직 끝나지 않은 지옥의 전선이 아가리를 벌린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3섹터로 이어지는 진흙탕 섞인 퇴각로는 아군의 붉은 피와 짙은 절망으로 처참하게 얼룩져 있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새벽의 칼바람이 계곡을 타고 불어왔지만 병사들의 온몸은 극도의 긴장과 공포가 만들어낸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최민석 상사는 머리에 총상을 입고 전사한 이 일병의 싸늘한 시신을 자신의 넓은 어깨에 둘러맨 채 패잔병처럼 철수하는 수색대원들의 맨 뒤를 묵묵히 지켰다. 갓 20살을 넘긴 어린 생명의 무게는 육체적인 하중을 넘어 최 상사의 영혼을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와도 같았다. 상사님. 어둠 속에서 발을 질끌 끌며 걷던 김상병이 초점 없는 텅 빈 눈동자로 최 상사를 돌아보며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방탄복에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품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간 이 일병의 핏자국이 검붉게 늘어붙어 있었다. 적들이 어떻게 우리 참호의 우측 능선 사각지대를 그렇게 정확히 알고 파고든 겁니까? 연막탄이 퍼지는 방향도 우리가 시야를 잃는 타이밍도 전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마치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 상사는 굳게 담은 턱을 파르르 떨 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김상병의 말이 맞았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최 상사의 직감도 동일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적의 기동은 단순한 사전 정찰의 결과물이라기엔 지나치게 정교하고 악랄했다. 그것은 내부의 적, 아군의 심장부에 숨통을 대고 있는 두더지가 존재한다는 명백한 방증이었다. 우리 중에 적과 내통하는 배신자가 있다. 그 끔찍한 사실은 전염병처럼 생존자들의 이성을 무자비하게 갉아먹기 시작했다. 눈앞에서 빗발치는 적의 총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금 내 등에 등을 맞대고 있는 전우가 언제 내 뒤통수에 총구를 겨눌지 모른다는 지독한 의심이었다. 병사들은 철수하는 내내 서로의 눈치를 보며 소총의 안전장치를 불안하게 만지작거렸다. 의심과 피해망상이 빚어낸 심리적 압박감은 살아남은 이들의 멘탈을 이미 한계치 너머로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같은 시각 후방 지하 벙커에 차려진 임시 지휘소 CP의 공기는 질식할 것처럼 무겁고 탁했다. 최전방에서 부하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박동진 중령은 흙먼지 하나 묻지 않은 다림질된 전투복 차림으로 상황판 앞을 신경질적으로 서성거렸다. 도대체 1차 방어선이 이렇게 허무하게 뚫리는 게 말이 돼? 작전 장교. 당장 예비대 전 병력 투입해서 원래 진지 탈환해. 내 진급 심사가 당장 다음 달인데 상급 부대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밀렸다고 보고할 셈이야? 박중령의 목소리는 지휘관의 위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한 공포와 히스테리로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다. 실전 경험이 전무한 그는 전황의 본질을 파악하기보다는 자신의 화려한 군 경력에 흠집이 날 것을 더 두려워했다. 병사들의 목숨이 갈려나가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도 오직 자신의 안위와 권력만을 걱정하는 비겁자의 낯뜨거운 민낯이었다. 그의 등 뒤에서 국군 방첩사령부 수사관 김태현 소령은 박중령의 헛소리를 철저한 무시로 일관한 채 3대의 전술 컴퓨터 모니터만 서늘한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차갑고 분석적인 두뇌는 전방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무선 교신 기록, 적의 기동 경로,
아군의 피해 위치 등 파편화된 로우 데이터, 로우 데이터를 맹렬한 속도로 재조립하고 있었다. 시스템의 부패가 만들어낸 박중령 같은 무능한 지휘관을 현장에 방치했다는 무거운 죄책감이 김소령의 가슴 한구석을 찌르고 있었지만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차가운 논리의 영역에 자신을 가두었다. 이상하다. 김소령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세 장의 전술 지도를 모니터 위에 겹쳐 띄웠다. 전방 초소의 아날로그 유선 통신망이 절단된 직후부터 적의 우회 기동 타격대 사계조가 침투한 경로는 소름 돋게도 정확히 하나의 패턴을 그리고 있었다. 그것은 박중령이 불과 30분 전 자신의 직감이라는 알량한 이유로 임에 변경했던 야간 매복 진지들의 교차 사격 사각지대 데스페이스와 단 1m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건 단순한 작전 계획서 사전 유출이 아닙니다. 김소령이 건조하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벙커 안의 소란을 단숨에 잠재웠다. 그의 핏발선 눈동자가 상황판을 짚고 있는 박중령을 향했다. 적들은 아군의 방어선 변동 사항을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전송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찰 자산으로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아군의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매핑할 수 없습니다. 두더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부대 내에서 활동하며 통신 보안망의 맹점을 통해 적의 타격대에게 아군의 취약 좌표를 찍어주고 있는 겁니다. 김소령의 뼈 때리는 분석에 벙커 안의 참모들은 찬물을 뒤집어 쓴 듯 경악했다. 아군 내부에 적의 스파이가 실시간으로 교신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은 부대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김소령님. 그때 벙커의 육중한 철문이 쇳소리를 내며 열리고 한지윤 대위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지옥에서 갓 걸어 나온 사신 스승과도 같았다. 야전 상인은 방금 전 자신이 도륙한 적 특수부대원들의 피로 검붉게 물들어 비릿한 냄새를 풍겼고 뺨에는 찢어진 파편에 스친 상처가 훈장처럼 길게 패여 있었다. 그러나 한 대위의 눈빛은 인간적인 감정이나 살육에 대한 피로감 따위는 완벽하게 거세된 차갑게 얼어붙은 흑요석처럼 공허하고 서늘했다. 불과 20분 전 그녀는 어린 병사의 죽음 앞에서 3년 전 자신의 흑색 작전 실패로 전멸했던 전우들의 끔찍한 환영을 보았다.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 생존자의 죄책감이 그녀의 영혼을 찢어발기려 했지만 한지윤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강철 금고 안에 그 모든 인간성을 쳐넣고 거대한 자물쇠를 채웠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아군의 희생마저 전술적 장기말로 써먹을 수 있는 피도 눈물도 없는 기계가 되어야만 했다. 한 대위가 피에 젖은 전술 장갑을 벗어 책상 위에 던지며 작전지도 위로 곧장 걸어갔다. 적들이 실시간 유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역으로 말해 놈들이 우리가 흘리는 정보를 전적으로 맹신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두더지의 도박의 판을 키워주겠습니다. 가짜 2차 방어선 좌표를 유선망이 아닌 암호화된 일반 무선망을 통해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실제 병력은 그 좌표에서 200m 이격된 능선 후면에 영매복 카운터 엠부시 시킵니다. 두더지가 활동하기 가장 좋은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그것은 아군의 등 뒤에 칼을 꽂으려는 배신자의 특성을 역이용해 적의 본대를 사지로 끌어들이는 잔혹하고도 완벽한 함정이었다. 그러나 실패할 경우 부대 전체가 학살당할 수 있는 미친 도박이기도 했다. 미쳤어. 박중령이 사색이 된 얼굴로 펄쩍 뛰며 소리쳤다. 무선망을 쓰면 상급 부대나 방첩사에서 도청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그 가짜 좌표가 들통나서 방어선이 진짜로 뚫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건가. 만약 부대원들이 전멸이라도 하면 내 군 생활은 끝장이라고. 난 이 무모한 작전에 절대 동의할 수 없어.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지휘관의 구역질 나는 발악. 한지윤의 차가운 눈동자에 순간 섬뜩한 살기가 번뜩였지만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김태현 소령이 나섰다. 평소 한 대위의 무자비한 목적지상주의와 번번이 충돌하며 엄격한 절차를 중시하던 김소령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박중령의 비겁함은 군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암세포였다. 김소령의 엄격한 논리적 연산으로도 현재 이 끔찍한 소모전을 끝내고 부대원들을 살릴 유일한 해답은 한 대위의 실용주의적 도박뿐이었다. 현 시간부로 대대장의 지휘 권한을 일시 박탈합니다. 김소령이 허리춤에 권총 홀스터에 손을 얹으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방첩사 전시 수사 규정 제4조에 의거 현재 부대 내 실시간 이적 행위가 확인되었고 지휘관의 정상적인 작전 수행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작전 통제권은 방첩사와 대테러 전술 전문가인 한 대위에게 공동 이관됩니다. 불복할 시 반역 동조 혐의로 즉각 체포하겠습니다. 박중령의 얼굴이 시체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가장 두려워하던 권력의 상실과 책임의 추궁. 그것은 그에게 전장의 총알보다 더한 공포였다. 그가 입을 뻐끔거리며 주저앉는 사이 한 대위는 지체 없이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그 시각 제3섹터의 2차 방어선 참호 속 살을 에이는 듯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색대원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무전기를 통해 각 분대에 하달된 새로운 가짜 방어선 좌표. 그러나 최민석 상사만은 한 대위로부터 아날로그 유선망을 통해 별도의 진짜 영매복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 최 상사는 참호 속에 웅크려 덜덜 떨고 있는 부하들을 비통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좁은 참호 안에 동료들의 위치를 적에게 팔아넘긴 더러운 배신자가 숨어 있다. 방금 전까지 전우의 죽음에 오열하던 김상병도 공포에 질려 기도문을 중얼거리는 박일병도 모두 용의자였다. 병사들 역시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곁눈질로 감시하며 언제든 아군을 향해 방아쇠를 당길 수 있도록 손가락에 잔뜩 힘을 주고 있었다. 적의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보다 바로 옆 전우의 가쁜 숨소리가 그들의 신경을 더 날카롭게 찢어놓고 있었다. 의심과 배신이라는 맹독이 형제애로 뭉쳐있던 부대를 안에서부터 무참히 썩어 들어가게 만들고 있었다. 버텨라. 제발 이성이 끊어지기 전까지만 버텨다오. 최 상사는 이마로 흘러내리는 피땀을 닦아내며 소총의 개머리판을 어깨에 강하게 밀착시켰다. 이 미치광이 같은 의심의 지옥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저 빌어먹을 두더지 새끼가 미끼를 물어주어야만 했다. 침묵이 천년처럼 길게 느껴지던 그때였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김소령의 서늘한 목소리가 최 상사의 무전기 이어폰을 타고 흘러나왔다. 한 대위가 파놓은 함정, 가짜 사각지대를 향해 적의 본대가 기동을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이 부대 안에 숨어있는 누군가가 방금 전 무선으로 하달된 가짜 좌표를 은밀하게 적에게 송신했다는 완벽하고도 소름 끼치는 증거였다. 전장에는 폭풍 전야의 죽음보다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살을 찢는 배신자와 피에 굶주린 사냥꾼들의 시선이 칠흑 같은 안개 속에서 교차하고 있었다. 한지훈 대위가 짠 피의 판 위에서 이제 진짜 잔혹한 사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김태현 소령의 건조하고 묵직한 음성이 질식할 듯한 벙커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전술 통제기 모니터 위로 붉은 점들의 궤적이 나타났다. 적의 우회 기동 타격대 사계조가 한지훈 대위가 의도적으로 흘린 가짜 좌표 604고지 능선 하단의 사각지대를 향해 맹렬한 속도로 결집하고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한 대위가 핏자국이 엉겨붙은 무전기를 고쳐 쥐며 서늘하게 중얼거렸다. 적은 우리 내부에 심어둔 정보원의 데이터를 한치의 의심도 없이 맹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한 신뢰가 오늘 밤놈들의 무덤이 될 겁니다. 한지훈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3년 전 참극의 비명소리가 지옥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대위님, 살려주십시오.
머리가 날아간 채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부하들의 환영이 눈앞을 스쳤다.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PTSD가 발작처럼 밀려와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지만 그녀는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꽉 깨물며 인간적인 고통을 마음속 강철금고 안에 가두어 버렸다. 지금 단 한 줌의 감정이라도 노출한다면 남은 병사들마저 저 칠흑 같은 사냐에서 몰살당한다. 스스로를 피도 눈물도 없는 완벽한 사륙의 톱니바퀴로 전락시키는 것. 그것만이 이 지옥에서 아군을 구원할 유일한 전술이었다. 전 포병 전력 604고지 가짜 방어선 좌표로 TOT 일제 사격, 화력 집중 대기, 보병 예비대 200m 이격된 능선 후면의 영매복 카운터 엠부시 진지에서 교전 준비. 그녀의 명령이 통신망을 타고 하달되는 동안 지휘권을 박탈당한 박동진 중령은 벙커 구석에 처박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고 있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여군이라는 이유로 한 대위의 군복을 잡아당기며 공개적으로 모욕하던 기고만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빳빳하게 다려진 군복의 깃이 무색할 정도로 그의 몰골은 비참하고 추악했다. 이대로 있다간 다 죽는다. 아니, 살아서 돌아간다고 해도 내 진급은 끝장이야. 지휘권임의 박탈이라니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불명예 전역을 당할 수도 있어. 극한의 공포 속에서 박중령의 얄팍한 머릿속에 기만적이고 비열한 타협안이 떠올랐다. 후방 연대 본부로 직접 이동해 상황을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한다는 명분. 실질적인 적전 도주이자 합법을 가장한 타령이나 다름없었지만 히스테리에 사로잡힌 그에게는 유일한 탈출구로 보였다. 비켜. 통신망도 해킹당한 마당의 대대장인 내가 직접 후방으로 가서 전차 부대를 끌고 와야 해. 이건 작전상 후퇴다. 박중령이 핏발선 눈으로 소리치며 철문을 향해 돌진하려 했다. 그러나 김태현 소령이 거대한 바위처럼 그의 앞을 막아섰다. 권총을 빼들지는 않았지만 김 소령의 시선은 그 어떤 무기보다도 날카롭게 박중령의 목줄을 겨누고 있었다. 중령님? 김소령의 목소리는 한겨울의 칼바람처럼 차가웠다. 평소 엄격한 규정을 맹신하며 한 대위의 실용주의와 충돌하던 그조차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지윤의 무자비한 목적 지상주의에 완벽히 동화되어 있었다. 지금 이 철문 밖으로 단 한 발자국이라도 내디디신다면 방첩사 수사관의 직권으로 적전 도주 및 이적 행위 동조자로 간주하여 즉결 처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너희들이 감히 나를? 박중령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다리는 이미 힘이 풀려 꺾이고 있었다. 불과 10분 전 한 대위를 조롱하던 간부의 얼굴은 이제 핏기가 완전히 가신 채 시체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권력 상실의 공포 앞에서 그는 껍데기만 남은 겁쟁이였다. 같은 시각 604고지 후면 능선의 영매복 진지.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비가 쏟아지는 참호 속에서 수색 대원들은 짐승처럼 숨을 죽이고 있었다. 진흙과 핏물로 범벅이 된 K 소총을 움켜쥔 최민석 상사의 시선은 참호 한 구석에 웅크린 통신병 정일병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방금 전 무전망을 통해 가짜 좌표가 하달되었을 때 정일병은 유독 불안한 기색으로 암호화 주파수 다이얼을 은밀하게 조작했다. 통신망 암호키를 전담하는 그가 실시간으로 아군의 좌표를 송신해온 두더지라면 모든 작전 유출의 퍼즐이 소름 돋게 맞아떨어진다. 최 상사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초코파이를 나누어 먹으며 늙으신 어머니께 식당을 차려드리고 싶다며 수줍게 웃던 앳된 병사였다. 무엇이 저 순박한 아이를 아군의 등 뒤에 칼을 꽂는 배신자로 만들었는가. 하지만 지금은 전우를 동정할 때가 아니었다. 슥, 빗줄기 너머로 검은 그림자들이 유령처럼 일렁이기 시작했다. 적의 우회 타격대였다. 놈들은 두더지가 넘겨준 가짜 좌표를 완벽한 사각지대라 맹신한 채 일렬 종대로 진격해오고 있었다.
자신들의 등 뒤로 최 상사의 수색대원들이 반원 형태의 영매복 포위망 킬소온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최 상사가 주먹을 쥐며 수신호를 보냈다. 찰칵 수십 정의 소총 장전음이 빗소리에 묻혔다. 병사들의 충혈된 눈동자에는 전우들의 참혹한 죽음에 대한 비통함이 지독한 살기로 변해 이글거리고 있었다. 대위님, 적 본대 킬존 진입 완료. 최 상사가 귓속말하듯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다. 벙커 안. 전술 모니터의 붉은 점들이 포위망 중앙에 밀집한 것을 확인한 한지훈 대위의 얼음장 같은 입술이 열렸다. 전부대 사격 개시 fire at will.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캄캄하던 전장의 밤하늘이 섬광과 굉음으로 찢겨나갔다. 콸과과과광. 후방 포병대의 박격포탄 수십 발이 가짜 방어선 좌표 위로 무자비한 불벼락을 쏟아부었다. 은밀 기동을 확신하던 적 타격대는 머리 위로 쏟아지는 포격에 경악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아비규환의 지옥이 순식간에 펼쳐졌다. 쏴라.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포격의 먼지가 가라앉기도 전에 최 상사가 포효하며 방아쇠를 당겼다. 예광탄이 붉은 궤적을 긋고 적들의 몸통에 무자비하게 박혀들었다. 등 뒤에서 쏟아지는 십자포와의 적들은 반격할 새도 없이 추수기의 밀밭처럼 쓰러져 갔다. 공포에 질려 벌벌 떨던 아군 병사들도 전우들의 복수를 위해 미친 듯이 악을 쓰며 화력을 쏟아부었다. 그 사륙의 혼란 와중에 참호 구석에서 정일병이 눈물을 쏟으며 소형 암호 발신기를 꺼내드는 것이 최 상사의 시야에 들어왔다. 적들에게 함정임을 알리려는 두더지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일병, 최 상사가 괴성을 지르며 몸을 날렸다. 질척이는 진흙탕 위로 두 사람의 몸이 뒹굴었다. 발신기가 바닥의 돌부리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왜 그랬어, 이 개새끼야? 도대체 왜? 최 상사가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고 울부짖었다. 정일병은 얼굴이 진흙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덜덜 떨며 오열했다. 살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놈들이 무전망을 해킹해 가족의 집 주소를 들이밀며 협조하지 않으면 어머니 목을 따버리겠다고. 살려주십시오. 제발. 전쟁이라는 잔혹한 톱니바퀴에 짓눌린 인간의 비참한 절규. 최 상사는 권총을 뽑아 정일병의 이마에 겨눴지만 방아쇠를 당기는 그의 굵은 손가락은 극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죽어간 전우들의 넋을 기려야 한다는 분노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지옥불에 몸을 던진 약자를 향한 처절한 연민이 충돌하며 그를 찢어놓았다. 빗물이 최 상사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상황 종료. 적 타격대 전멸. 내부 첩자 생포 확보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 상사의 비통한 목소리에 벙커 내부에는 죽음보다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한지훈 대위는 표정에 미동조차 없이 피 묻은 장갑을 다시 꼈다. 적의 핵심 전력은 괴멸되었고 내부의 종양도 도려냈다. 그러나 심연의 웅크린 죄책감은 결코 이 승리로 씻겨 내려가지 않았다. 또다시 나약한 자들의 피와 눈물을 제물로 삼아 얻어낸 처절한 승리. 이것이 그녀가 속죄의 방식으로 선택한 지옥이었다. 김태연 소령은 붉은 점들이 소멸된 것을 확인한 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처참하게 주저앉아 있는 박동진 중령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10여 분 전 한 대위의 군복을 잡아당기며 공개적으로 모욕하던 기고만장한 엘리트 장교의 허울은 온데간데 없었다. 박중령의 얼굴은 피가 모두 빠져나간 듯 새하얗게 질려 백지장이 되어 있었고 극도의 공포로 바지가 젖어 들어가는 것조차 자각하지 못할 만큼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다. 박동진 중령. 김소령의 목소리는 군사법정의 선고처럼 단호하게 벙커를 울렸다. 당신의 비겁함과 무능이 오늘 수백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뻔했습니다. 전투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직무 유기 및 적전 이탈기도 혐의로 군검찰에 정식 인계될 것입니다.
당신의 화려했던 군 경력은 오늘 이 순간부로 끝났습니다. 박중령은 어떠한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짐승처럼 바닥을 긁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기어오르며 쌓아 올렸던 얄팍한 권력과 허영심이 진짜 전장의 무게 앞에서 먼지처럼 부서져 내린 것이다. 한지윤 대위는 바닥에 쓰러진 박중령을 차갑게 별견패견한 뒤 소총을 챙겨들고 철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전방 경계 태세 격상하고 생존자 수색조 편성하십시오. 아직 이 빌어먹을 전쟁은 안 끝났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며 열리고 비릿한 피냄새를 품은 새벽의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폭우 속으로 홀로 걸어 들어가는 한 대위의 고독한 뒷모습 위로 비정한 전장의 빗줄기만이 차갑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육중한 철문이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며 열리고 비릿한 피냄새를 품은 새벽의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폭우 속으로 홀로 걸어 나가려던 한지윤 대위의 발걸음이 일순간 허공에 멈췄다. 그녀의 예리한 감각이 거센 빗소리 사이로 섞여드는 미세한 금소금을 포착한 직후였다. 안전핀이 뽑히는 소리. 전원 엎드려. 한 대위의 짐승 같은 외침과 동시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섬광이 번쩍였다. 쾅! 고막을 찢는 굉음과 함께 벙커 입구에 대인지뢰급의 폭발이 일어났다. 파편이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며 시뻘건 스파크를 튀겼고 무자비한 폭압이 벙커 내부의 공기를 거칠게 밀어냈다. 한 대위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엄폐했지만 파편 하나가 그녀의 왼쪽 뺨을 스치며 붉은 선혈을 흩뿌렸다. 적의 본대가 604고지 후면 능선의 영매복에 걸려 전멸한 것은 맞았다. 하지만 그것조차 이중기만 디셉션이었다. 적의 진정한 목표는 방어선 돌파가 아니라 외부의 혼란을 틈타 아군의 심장부인 지휘부를 타격하는 참수작전 디카피테이션 스트라이크였던 것이다. 가짜 좌표를 미끼로 던져 본대의 시선을 돌린 사이 소수 정예로 구성된 적 특수작전조가 지휘 벙커의 턱 밑까지 은밀히 침투해 있었다. 타타타타타타. 입구의 매연을 뚫고 검은 야전복을 입은 적 특수부대원들이 벙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폐쇄된 지하 공간은 순식간에 피와 화약 냄새, 그리고 귀를 찢는 교전음으로 가득 찬 아수라장이 되었다. 방어선 구축. 입구 쪽으로 화력 집중해. 김태현 소령이 즉각 KO 권총을 뽑아 들고 응사하며 소리쳤다. 평소 엄격한 규정과 절차만을 따지며 한 대위와 충돌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생존과 방어를 위한 기계처럼 냉철하고 정확하게 방아쇠를 당겼다. 탕, 탕. 김소령의 총구에서 뿜어진 탄환이 진입하던 적 천병의 흉부에 정확히 꽂혔다. 하지만 살인 병기로 훈련받은 적들은 동료의 죽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술 기동을 펼치며 벙커 내부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다. 그 아비규환의 와중에 벙커 구석에서 통신 장비를 조작하던 지휘통제실 소속 강중사가 돌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쥐어져 있었고 떨리는 총구는 다름 아닌 교전 중인 김태현 소령의 등 뒤를 향하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총 버려. 강 중사의 목소리는 극심한 공포와 절망으로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밖에서 최민석 상사에게 붙잡힌 정일병은 암호 송신을 거들던 단순한 하수인에 불과했다. 통신망에 마스터 키를 쥐고 지휘부의 정확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유도한 진짜 두더지는 바로 통신반장 강중사였다. 강중사, 제정신인가? 김소령이 총탄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날카롭게 일갈했다. 나라고 이러고 싶었겠습니까? 아내가. 임신한 내 아내가 놈들의 끈아풀들에게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놈들이 시키는 대로 벙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내의 배를 갈라버리겠다고. 으아아. 전쟁이라는 비정한 톱니바퀴가 만들어낸 참혹한 비극이었다. 적들은 인간의 가장 약한 고리, 즉 가족에 대한 사랑과 절망을 인질로 삼아 아군의 심장부에 독을 심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강중사가 오열하며 김소령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였다.
탕! 강중사의 권총이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엎드려 있던 한지윤 대위의 K1 소총에서 뿜어진 단발 사격이 강중사의 오른쪽 어깨를 정확히 꿰뚫은 것이다. 치명상을 피하면서도 즉각적으로 전투력을 상실시키는 완벽하고 냉혹한 전술 사격이었다. 내부 첩자는 살려도 적의 역정보를 캐낼 핵심 정보 자산이니까. 한 대위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내뱉으며 총구를 돌려 입구 쪽의 적들을 향해 연사를 퍼부었다. 과거 뼈아픈 블랙옵스 작전에서 감정에 휩쓸려 팀원들을 잃었던 끔찍한 트라우마가 그녀의 심연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고통을 극한의 이성으로 억누르고 있었다. 지금 그녀의 뇌구조는 오직 생존과 임무 완수라는 피비린내 나는 알고리즘으로만 작동했다. 하지만 공간이 제한된 벙커 안에서 적들의 화력은 압도적이었다. 지휘 통제실의 모니터들이 벌집처럼 뚫리며 유리 파편과 콘크리트 가루가 눈보라처럼 흩날렸다. 그때 적의 돌격조 한 명이 파괴된 상황판 뒤로 우회하여 완벽한 사격 위치를 확보했다. 그의 돌격소총 총구가 향한 곳은 참호 구석에서 머리를 감싸 쥐고 사시나무 떨듯 웅크려 있는 박동진 중령이었다. 불과 10분 전, 한 대위의 군복을 잡아당기며 여군이라는 이유로 조롱하고 모욕을 주던 오만방자한 엘리트 장교, 진급과 정치적 권력만을 되치며 부하들의 목숨을 장기말처럼 여기던 그는 진짜 전장의 무자비한 공포 앞에서 바지에 오줌을 지린 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짐승으로 전락해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가 모두 빠져나가 백지장처럼 새하얘져 있었다. 적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리는 찰나 한 대위의 뇌리에 차가운 전술적 계산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박중령은 무능한 쓰레기다. 하지만 대대장이 전사하면 부대의 지휘 체계가 붕괴하고 수백 명의 부하들이 방향을 잃고 개죽음을 당하게 된다. 결론은 0.1초 만에 났다. 그녀는 저 역겨운 상관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바람치는 밖에서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 수많은 최민석 상사와 이름 없는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 몸을 던졌다. 중령님, 엎드려. 한지훈이 바닥을 박차고 날아오르며 박중령의 목덜미를 거칠게 낚아채 바닥으로 처박았다. 그와 거의 동시에 적의 소총이 불을 뿜었다. 푹! 소음기 너머로 들려오는 둔탁한 파음과 함께 한지훈의 몸이 강하게 꺾였다. 방탄조끼의 측면, 세라믹 플레이트가 덮지 못한 왼쪽 옆구리, 늑골 틈새로 7.6 EMM 철갑탄이 무자비하게 파고들어 내장을 찢었다. 한 대위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다. 검붉은 피가 왈칵 뿜어져 나와 바닥에 나동그라진 박중령의 새하얀 얼굴 위로 뜨겁게 쏟아졌다. 시체처럼 굳어있던 박중령의 두 눈이 극도의 경악으로 튀어나올 듯 커졌다. 한 대위님, 김태현 소령이 분노로 포효하며 엄폐물 위로 몸을 드러낸 채 적을 향해 탄창 하나를 통째로 비워냈다. 우회하던 적 천병의 몸이 벌집이 되어 쓰러졌다. 이어진 김소령의 정밀한 어무 사격과 뒤늦게 폭음을 듣고 벙커 외곽에서 달려온 본부 중대 경계병들의 십자포화에 벙커 내부에 진입했던 적 특수작전조는 마침내 전멸했다. 자욱한 화약 연기와 지독한 피비린내 속에서 죽음보다 무거운 정적이 벙커에 내려앉았다. 스파크가 튀며 전멸하는 전선의 불빛만이 처참하게 찢겨나간 시체들을 비추고 있었다. 대위님, 정신 차리십시오. 김소령이 황급히 달려와 한지윤의 찢어진 전투복을 벗겨내고 야전 지혈대로 상처를 강하게 압박했다. 언제나 서늘한 논리로 그녀의 목적지상주의를 비판하던 그의 눈빛은 참담함과 경외심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쿨럭, 지혈. 똑바로 하십시오, 소령님. 피냄새 때문에 역겨워 죽겠네. 한 대위가 피 섞인 기침을 토해내면서도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창백해진 이마에 맺힌 굵은 식은땀이 그녀의 극심한 고통을 대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시퍼렇게 날이 선명검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과거 작전에서 부하들을 지키지 못했던 뼈저린 죄책감이 방금 전에 이 처절한 희생을 통해 아주 조금이나마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녀는 피 묻은 장갑 낀 손을 뻗어 바닥에 엎드린 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덜덜 떠는 박동진 중령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치명상에서 피가 왈칵 쏟아졌지만 한 대위의 악력은 저승사자처럼 강렬했다. 동진 중령. 한 대위의 피 끓는 목소리가 지옥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선고처럼 벙커 안을 울렸다. 박중령은 벌벌 떨며 자신의 얼굴에 튄 한 대위의 뜨거운 피를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녀의 눈을 마주 보았다.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이 권력으로 짓밟고 모욕했던 여군의 눈동자 속에는 그가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전장의 무자비한 심연이 담겨 있었다. 이게 당신이 그토록 달고 싶어 환장하던 장군 계급장의 무게입니다. 한 대위가 박중령의 귓가에 핏기 없는 입술을 가져다 대고 속삭였다. 당신의 비겁함과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부하들의 피와 살점이 이 진흙탕 속에 지식이며 썩어가야 하는지 똑똑히 보란 말입니다. 박중령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쳤다. 그의 얄팍했던 세계관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안전한 후방에서 권력에 기대어 군림하던 그의 허영심은 무능한 상관을 살리기 위해 주저없이 총알을 받아낸 부하의 처절한 희생 앞에서 철저히 붕괴했다. 자신이 껍데기만 남은 기생충에 불과하다는 끔찍한 진실이 그의 영혼을 난도질했다. 그는 그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짐승 같은 오열을 토해낼 뿐이었다. 치익, 대위님, 여기는 최 상사. 벙커 외부 및 능선 주변 잔여 적군 소탕 완료. 지휘부 피해 상황 보고 바랍니다. 피로 물든 통전기 너머로 최민석 상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우를 잃은 분노와 늙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배신자가 된 어린 병사를 직접 처단해야만 했던 노병의 비통함이 처절하게 서려 있는 목소리였다. 김소령이 한 대위의 상처를 억누른 채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여기는 김태현 소령. 지휘부 방어 성공. 진입한 적 타격대 전멸. 내부 첩자 1명 추가 생포했다. 김소령은 잠시 숨을 고르며 거칠게 숨을 헐떡이는 한지훈 대위와 바닥에 처박혀 오는 박중령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한지훈 대위가 흉부 관통상을 입었다. 즉시 최우선 의무후송 헬기 MEDEVAC 요청해. 알겠습니다.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대위님 살아계셔야 합니다. 김소령이 무전기를 내려놓고 핏발선 눈으로 한 대위를 내려다보았다. 왜 그러셨습니까? 저런 무능한 쓰레기를 살리겠다고 당신 목숨을 버릴 뻔했습니다. 쓰레기라도 지휘관이 담지면 전선이 무너집니다. 한 대위가 고통 속에 눈을 감으며 흐릿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소령님은 아직 모릅니까? 누군가를 버려두고 혼자 살아남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김소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규정이라는 명목하에 타인의 희생을 재단하려 했던 자신의 오만함을 뉘우치며 피에 젖은 한 대위의 차가운 손을 꽉 맞잡아줄 뿐이었다. 지하 벙커의 박살난 콘크리트 바닥 위로 살아남은 자들이 짊어져야 할 지위의 대가가 붉은 피가 되어 끝없이 고여가고 있었다. 밖에는 여전히 이 전장의 모든 잔혹함을 씻어내려는 듯 비정한 폭우만이 무심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먹먹한 이명 속에서 육중한 로터 회전음이 새벽의 정적을 무자비하게 찢어발겼다. 두두두두. 피비린내와 매연 매캐한 화약 연기로 절어있던 대기 위로 의무 후송 헬기 매대박과 거센 하강 기류를 일으키며 부서진 연병장 한가운데 내려앉았다. 밤새 벙커를 두드리며 쏟아지던 비정한 폭우는 어느새 잿빛 이슬비로 바뀌어 있었고 동틀녘의 희미하고 차가운 여명은 처참하게 유린당한 전방대대의 폐허를 가감없이 비추고 있었다. 서둘러. 환자 상태가 불안정하다. 출혈이 너무 심해. 김태현 소령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의무병들이 들것을 들고 벙커 안으로 쇄도했다. 한지윤 대위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방탄조끼의 세라믹 플레이트 틈새를 파고든 7.6 EMM 철갑탄은 그녀의 늑골을 산산조각 내고 폐엽 일부를 찢어놓은 상태였다. 거친 야전 지혈대로 강하게 억눌러 놓은 상처 부위에서는 호흡을 할 때마다 검붉은 거품이 섞인 피가 쿨럭이며 쏟아져 나왔다. 의식이 혼미해져가는 와중에도 그녀의 장갑 낀 손은 자신의 K1 소총 멜빵끈을 사력으로 쥐고 놓지 않았다. 그것은 삶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전사의 맹렬한 본능이었다. 들것에 실려 헬기로 이송되는 그녀의 뒤로 박살난 벙커 바닥에는 길고 끔찍한 핏자국이 점점이 이어졌다. 박동진 중령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무너진 지휘 통제실 구석에 주저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초점 없는 시선은 허공을 떠돌다 이내 자신의 양손에 멈춰섰다. 덜덜 떨리는 두 손은 한 대 위에 뜨거운 피로 붉게 코팅되어 있었다. 불과 10여 분 전 여군의 군복 깃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오만하게 권위와 위계 질서를 들먹이던 그 손이었다. 이게 당신이 그토록 달고 싶어 환장하던 장군 계급장의 무게입니다. 당신의 비겁함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부하들의 피와 살점이 지식이며 썩어가야 하는지 똑똑히 보란 말입니다. 한 대위가 토해냈던 피 끓는 저주 섞인 속삭임이 환청처럼 그의 고막을 끊임없이 강타했다. 박중령은 입을 벌렸지만 비명조차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는 엘리트 코스만을 밟아온 자신의 완벽한 군 생활을 자랑스러워했다. 진급을 위해 서류상의 완벽함과 윗선의 눈치만을 살폈고 부하들의 목숨은 자신의 영달을 위한 장기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여겼다. 실패를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부하들을 억압했던 그의 독선적인 권위주의는 사실 실전에 대한 끔찍한 공포를 감추기 위한 알량한 방어기제에 불과했다. 하지만 진짜 전장이라는 무자비한 심판대 위에서 그는 가장 먼저 오줌을 지리며 바닥을 기는 짐승으로 전락했다. 오히려 그가 계집애라며 벌레 취급했던 부하가 자신의 피와 살점을 갈아 넣어 무능한 상관의 목숨을 연장시켜 주었다. 박중령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고 역겨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수치심을 넘어선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혐오와 끔찍한 절망이었다. 대대장님, 최민석 상사의 굵고 갈라진 목소리가 그의 참담한 상념을 깼다. 최 상사의 전투복은 적과 아군의 피, 그리고 진흙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그의 곁에는 진짜 두더지였던 통신반장 강중사가 결박된 채 꿇어앉아 짐승처럼 오열하고 있었다. 최 상사의 눈빛에는 예전 같은 복종이나 원망의 감정조차 없었다. 그저 전장에서 가장 무가치한 폐기물을 바라보는 듯한 무겁고 서늘한 경멸만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 단호한 시선이 박중령의 척추를 완전히 부러뜨렸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 산하 국군 방첩사령부 통제구역. 무균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기계적인 심장, 박동기 소리만이 울리는 차가운 공간 속에서 한지윤 대위는 창백한 얼굴로 환자복을 입은 채 병상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왼쪽 흉부부터 골반 위쪽까지 두껍게 감긴 압박 붕대 아래로는 여전히 톱날로 생사를 써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간헐적으로 밀려왔다. 일반인이라면 수개월을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할 중상이었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혹한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철제문이 열리고 정복 차림의 김태현 소령이 병실로 들어왔다. 언제나 각 잡힌 태도를 유지하던 그의 표정에는 이전보다 훨씬 깊고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의무 기록을 보니 회복 속도가 괴물 수준이더군요. 몸은 좀 어떻습니까? 김소령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진통제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약기운에 머리가 둔해지는 건 질색이라서요. 생포한 강중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대위가 감상적인 인사치레를 생략한 채 곧바로 본론의 심장부를 찔렀다. 김소령은 옅은 한숨을 쉬며 보안 인가된 태블릿 PC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당신의 차가운 이성이 또 한 번 증명되었습니다. 강 중사를 즉결 처분하지 않고 생포한 덕분에 적이 우리 후방 통신망에 심어둔 딥커블 백도어의 전체 노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강 중사의 아내 역시 방첩사 특수임무대가 투입되어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현재 적의 대남 공작 조직망 중 핵심 루트 40% 이상이 식별되어 일제 소탕 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한지우는 그제야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안면 근육을 미세하게 풀었다. 다행이군요. 최 상사님과 대대원들의 피해 규모는 전사 14명, 중상 22명. 하지만 지휘부가 온전하게 버텨준 덕분에 전방 철책의 추가적인 방어선 붕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소령의 목소리가 끝자락에서 살짝 떨렸다. 그는 한참 동안 서류 너머로 한 대위를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당신의 그 무모할 정도의 이타심과 동시에 그토록 냉혹했던 전술적 판단 모두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규정과 절차, 시스템의 논리만을 맹신하며 당신의 실전주의적 방식을 비난했던 제 알량한 오만함을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지휘관의 생존이 전선 전체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그 피비린내 나는 현장의 교훈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대위는 고개를 저으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소령님. 저는 그저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을 뿐입니다. 대대장이 죽으면 부대의 통신과 지휘 체계가 붕괴하고 결국 수백 명의 부하들이 개죽음을 당할 테니까요. 가장 효율적인 수를 둔 것뿐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숭고한 희생조차 차가운 논리로 포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소령은 더 이상 그녀의 그갓이 돋친 방어 기제를 지적하지 않았다. 그 기계적인 껍데기 아래에 과거 블랙옵스 작전에서 팀원들을 지키지 못했던 뼈아픈 트라우마와 다시는 동료를 잃지 않겠다는 처절한 속죄가 피눈물처럼 흐르고 있음을 이제는 완벽히 이해하기 때문이었다. 같은 시각 국방부 인사사령부 청사 일각 박동진 중령은 텅 빈 자신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서류를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전역 지원서, 흑백의 잉크로 무심하게 적힌 그 5글자가 그의 남은 인생과 자아를 통째로 베어내는 단두대의 칼날처럼 느껴졌다. 사건 직후 군 수뇌부는 대대적인 적 특수부대 방어전 성공을 명분 삼아 박중령에게 화랑무공 훈장을 추서하려 했다. 군의 시스템적 방어 실패를 가리고 영웅을 만들어내기 위한 윗선들의 정치적 조작질이었다. 예전에 박동진이었다면 이 기회를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낚아채어 장군의 별을 향한 도약대로 삼아 뻔뻔하게 미소 지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속이 텅 빈 껍데기이자 걸어다니는 망령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정복 깃에 달려있던 중령 계급장을 천천히 떼어냈다. 언제나 자랑스럽게 쓰다듬었던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오늘따라 수십 톤의 납덩이처럼 묵직하게 그의 손목을 짓눌렀다. 그날 벙커 바닥에 왈칵 쏟아졌던 한 대위의 뜨거운 피, 그리고 쓰러져가는 병사들의 절규가 아직도 그의 소나귀와 귓바퀴에 들러붙어 썩어가는 듯했다. 부하들의 고혈과 목숨을 빨아먹고 자라나는 별. 그는 자신이 그 별을 달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니, 이 신성한 군복을 입고 있을 자격조차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부하를 사지로 밀어넣고 공포에 떨어 도망치는 짐승에게 지휘봉을 텐 자격은 없다. 박중령은 텅 빈 웃음을 지으며 전역 지원서에 자신의 인감을 강하게 찍어 눌렀다. 평생을 목숨처럼 매달렸던 권력욕과 허영심이 한 줌의 재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지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그의 짓눌렸던 영혼은 태어나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듯한 기묘한 해방감을 맛보았다. 그것은 철저하게 부서지고 몰락한 자만이 쥐어볼 수 있는 비참하고도 씁쓸한 잿빛 구원이었다. 다시 병실.
김소령이 조용히 경례를 남기고 떠난 후 한대위는 힘겹게 상체를 일으켜 홀로 병실 창문을 열었다. 비온 뒤에 젖은 흙내음과 도시의 매연이 섞인 서늘한 바람이 밀려 들어와 그녀의 짧은 머리카락을 거칠게 흩날렸다. 창밖 멀리 병원 주차장 구석에 익숙하고 단단한 실루엣이 보였다. 정갈하게 다려진 전투복을 입은 최민석 상사였다. 그는 한 대위의 병실 창문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꼿꼿하고 흔들림 없는 자세로 거수경례를 올리고 있었다. 그것은 살아남은 전우이자 자신들의 목숨을 지켜주기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린 진짜 지휘관에 대한 늙은 부사관의 묵직하고 숭고한 찬사였다. 한지우는 창틀을 짚고 서서 부서질 듯 아파오는 몸의 고통을 억누른 채 그를 향해 마주 경례를 올렸다. 그녀의 서늘한 눈가에 아주 찰나의 시간 동안 뜨거운 것이 맺혔으나 이내 차가운 바람에 씻겨 날아갔다. 이곳 최전방에서의 전투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적의 꼬리를 밟았을 뿐 그녀가 쫓아야 할 진짜 그림자들은 여전히 대한민국 심장부 깊숙한 곳에서 암약하며 다음 파멸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한 대위는 환자복 너머로 자신의 왼쪽 옆구리에 새롭게 패인 흉터의 감촉을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이것은 과거의 끔찍한 트라우마를 이겨낸 속죄의 훈장이자 앞으로 다가올 더 잔혹한 블랙옵스를 버텨내기 위한 새로운 각인이었다. 기다려라. 그녀의 낮고 서늘한 중얼거림이 병실의 무거운 정적 속으로 스며들었다. 감정을 거세한 그녀의 푸른빛 톤은 서늘한 눈동자는 이미 안락한 병실을 넘어 피비린내 나는 다음 전장의 한가운데를 날카롭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남겨진 재와 처참한 여파 속에서 지옥을 걸어 나온 진정한 사냥꾼이 조용히 다음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다.